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이용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자료와 이에 대한 새 학생의 대화를 나타내 줬는데요.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의 방향에 따라 반응은 크게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요. 반응의 정의를 각각 설명해보면 흡열은 반응이 진행되면서 주위의 열을 흡수하는 반응을 흡열 반응이라고 하고요. 발열 반응은 반응이 진행되면서 주위로 열을 방출하는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알고 있어야 되는 포인트가 있죠.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요.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 풀어볼 거고, 자료 한번 봅니다. 메테인이라는 물질을 연소시키면 난방을 하거나 음식을 익힐 수 있대요. 질산암모늄이라는 물질을 물에 용해시키면 냉찜질 주머니를 차갑게 만들 수 있대요. 두 가지 자료 모두 다 물질과 그 물질을 이용한 반응에 따른 활용을 나타내 줬는데요. 메테인의 연소 반응은 다 발열 반응이죠. 그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메테인을 연소시켰더니 난방을 할 수 있대. 음식을 익힐 수 있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반응을 통해 주위 온도가 올라가는구나.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이구나 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질산암모늄을 용해시켰더니 냉찜질 주머니를 차갑게 만들 수 있대. 주위 온도 어떻게 되는 거야? 주위 온도가 낮아지는 거니까 질산암모늄의 용해 반응은 흡열 반응이구나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기억은 탄소 화합물이냐고 하는데 기억은 CH4죠. 일단 화합물의 정의 자체가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니까 CH4는 화합물이 맞고요. 그 와중에 탄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탄소 화합물이다 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기억의 연소는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는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B가 제시한 내용 틀렸고요. 니은이 일어날 때 주위로 열이 방출되냐고 하는데 주위로 열을 방출하는 반응은 발열 반응이에요. 니은은 주위 온도가 낮아지는 흡열 반응이죠. C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도 옳지 않습니다. A만 맞는 1번 골라주면 돼요. 봅니다. 다음은 그림은 두 가지 물질을 결합 모형으로 나타냈다고 했는데 3단원 화학결합의 종류의 내용이 포함되는 문제예요. 화학결합에는요, 이온결합과 금속결합과 공유결합 세 가지가 있고요. 이온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서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화학결합이죠. 금속결합은 금속 원자 안에 있는 금속 양이온과 그 양이온들이 구속하지 않는 자유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고요.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자들 간의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형성되는 화학결합입니다. 화학식을 봤을 때 은이라는 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네. 금속결합 물질이다. 화학식만 봤을 때 탄소라는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네. 공유결합 물질이다 라고 해석해 주셔도 되고요. 선생님 저는 은이 금속인지 몰랐는데요. 그럼 결합 모형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의 결합 모형을 보면 양의 전하를 띠는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음의 전하를 띠는 입자들도 있어요. 일단 양의 전하를 띠는 입자와 음의 전하를 띠는 입자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화학결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온결합 또는 금속결합 중에 하나인데 이 물질의 결합 특징은 양의 전하를 띠는 입자들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반면에 음의 전하를 띠는 입자들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 음의 전하를 띠는 입자는 비금속 음이온이 아니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자유전자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유전자와 금속 양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금속결합 물질이다 라고 정확하게 해석해 줄 수 있겠습니다. 기억, 동그라미 기억, 자유전자 맞고요. 니은 은이라는 애는 금속 결정으로서 전성, 연성, 전기전도성, 열전도성이 다 높죠. 니은 맞습니다. 디귿 C 다이아몬드를 구성하는 원자는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다이아몬드는 탄소, 비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비금속 간에는 공유결합을 하니까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는 5번 골라주면 됩니다. 볼게요. 실린더에 AB3와 C2라는 물질을 넣고 반응을 완결시킨대요. 화학 반응식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실린더 속 기체 부피비에 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기체의 온도 압력 조건 일정하다고 줬으니까 아보가드로 법칙도 활용할 거예요. 해서 세 개의 개념이 활용이
사용이 되는데 첫 번째 화학 반응식을 완성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가 나오는 문제예요.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가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들의 반응 몰비와 같다라는 개념 사용할 거고 세 번째 아보가드로 법칙을 사용할 겁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은 간단해요. 온도 압력이 일정한 기체들에 대해서는 기체의 양과 기체의 부피가 비례한다. 기체 양의 몰비와 기체의 부피비는 같다. 라는 개념을 이용할 거예요. 일단 자료 해석, 모든 반응에 대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 화학 반응식을 먼저 완성시켜 볼 건데 AB3랑 C2를 실린더에 넣었대. 그랬더니 이 안에서 반응이 완결돼서 B2랑 A2C3라는 물질이 생성이 됐나 봐요. 화학 반응식을 4단계에 거쳐서 만들어 볼 건데 첫 번째, 반응에 관여하는 물질들의 화학식을 적어줍니다. 두 번째, 반응물과 생성물이 두 종류 이상이라면 플러스로 묶어주고 반응의 진행 방향을 나타내줘야 되는데 일단 반응물과 생성물이 누군지 찾아볼게요. AB3 반응 전에 있었어. 반응하고 나서 없어졌네. 반응을 통해 양이 감소하는 물질. C2 반응 전에 있었어. 반응을 통해서 C2가 없어졌네. 반응을 통해서 그 양이 감소하고 있는 물질. 반응을 하면서 양이 감소하는 물질을 우리 뭐라고 정의한다? 반응물이라고 정의합니다. 반면에 반응 전에 하나도 없었는데 반응을 통해서 B2라는 물질이 생성이 되고 있어요. 반응 전에 하나도 없었는데 반응을 통해서 A2C3라는 물질이 생겼어요. 반응을 통해 그 양들이 증가하는 B2와 A2C3를 우리는 생성물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반응물도 두 종류니까 플러스로 묶어주고 생성물도 두 종류니까 플러스로 묶어주고 반응의 진행 방향을 화살표로 나타내줍니다. 다시 한 번만 적을게요. A, B, 3 C2, B2, A2, C3입니다. 했을 때 이제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춰줄 건데 화살표를 기준으로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똑같게 맞춰줘야 되는 거죠. 누구를 먼저 맞춰도 되는데 선생님 보통 지저분하게 얽힌 애들을 먼저 맞추고요. B랑 C가 좀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C를 먼저 맞춰볼 거예요. 물질당 C원자 2개 포함하고요. 물질당 C원자 3개 포함하니까 최소 공배수 6으로 먼저 한번 맞춰볼게요. 개수 3, 개수 2를 붙여주고요. C의 개수는 6개로 맞았습니다. 반응 후에 A원자 4개 있네요. 반응 전에도 4개 있어야 되니까 개수 4 붙여주고요. 반응 전에 B원자 12개 됐네요. 반응 후에도 12개여야 되니까 6 붙여줍니다.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다 맞춰줬고요. 개수를 한번 확인해보면 4대 3대 6대 2로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 4단계 물질의 상태를 표현해줍니다. 화학 반응식을 완성시켰어요. 그럼 이제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건데 이 반응은요. 반응 전에 반응이 어떻게 일어났고 반응이 일어나고 나서 남은 물질들을 확인해 볼 건데 물질에 대한 양적 힌트가 전혀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반응물이 두 종류, AB3와 C2 두 종류거든요. 반응 전에 AB3랑 C2가 둘 다 있었는데 반응 후에 AB3도 없고 C2도 없어. 누구 하나가 한 개 반응물이어서 한 종류가 남은 게 아니라 둘 다 없어졌단 말이야. 그럼 AB3랑 C2는 딱 얼마만큼씩 있었던 거? 당량만큼 있었던 거죠. 이때 당량이라 함은 AB3와 C2 앞에 붙은 개수비, 화학 반응의 개수비가 4대 3이에요. 그럼 반응 몰비도 4대 3이죠. 그럼 얘네들의 양은 4대 3만큼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반응 전에 4몰 있었대. 다 사용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4죠. 얘 4몰 사용될 때 C2 몇 몰 사용돼? 3몰 사용되잖아. 근데 반응 전에 C2 있었는데 반응 후에 C2도 없으니까 얘도 원래 3몰 있었던 거지. 반응 전에 이미 AB3랑 C2가 개수비만큼, 몰수비가 4대 3만큼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정확히 몇 몰인지 모르니까 상수를 쓸 수는 없고 AB3가 4n몰 있었으면 C2가 3n몰 있었겠구나 라고 미지수 n을 이용해서 반응 전에 AB3와 C2의 양을 미지수 하나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개수비에 맞게 반응이 진행될 거고 4대, 3대, 6대, 2의 개수비로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AB3는 하나도 없고요. C2도 하나도 없고 B2가 6N몰 남아있고 A2C3가 2N몰 생성돼서 남아있다 라고 자료를 해석해 줄 수 있죠. 자, 이제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을 모두 이해했으니까 실린더에 들어있는 기체 부피비 V1과 V2를 구해 볼 건데 V1은 이 통 안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로서 그 부피는 통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몰수에 비례합니다. 반응 전에 AB3랑 C2 합쳐서 7N몰 있었어요. 반응 후에 실린더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의 부피는요. A2C3는 포함해야 돼, 안 해야 돼? 전체 기체의 부피만 따지라고 했는데 A2C3는 무슨 상태다? 고체 상태죠. 해서 A2C3가 아니라 B2 기체만의 부피를 계산해줘야 돼요. 그럼 B2 기체만의 몰수를 따져줘야 되는 거니까 무시하고 B2 6N몰만큼 있었으니까 반응 후 실린더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 몰수는 6N입니다. 몰수가 부피에 비례하죠. 반응 전과 후의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럼 몰비는 부피비와 같으니까 V1 대 V2는 7대 6이 된다 라고 계산해 줄 수 있고 V1분의 V2는 7분의 6이니까 정답 2번 골라주면 됩니다. 볼게요. 학생 A가 수행한 탐구활동인데 사실 탐구활동 문제는 여러분이 개방적인 태도만 갖고 쭉 읽어보면 어려운 개념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 탐구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이해하는구나 방법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히 한번 설명드리면 학생 A가 무슨 궁금증이 생겼나 봐. 그에 대한 잠정적인 답으로 가설을 설정했어요. 그럼 내가 설정한 답이 맞는지 검증해야 되니까 탐구를 할 거고 그에 따른 결론으로 가설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판단합니다. 가설이 옳지 않았다는 것도 옳았다는 것도 이 탐구 과정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학생의 가설이 옳지 않았다는 건 여기 있는 내용이 맞지 않은 탐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A 가설부터 살펴보면 직선형인 분자와 평면 삼각형인 분자는 모두 무극성이래. 근데 옳지 않다고 했으니까 얘가 극성이거나 얘가 극성이거나 둘 다 극성인 반증 사례가 나왔을 거예요. 탐구 과정 및 결과를 보면 일단 직선형인 분자를 조사하고 평면 삼각형인 분자를 조사하고 걔네들이 진짜 극성인지 무극성인지 확인해야 되니까 극성 여부를 조사하겠죠. 직선형 분자들 이렇게 있고요. 평면 삼각형 분자들 이렇게 나열했을 때 무극성 분자만 있었으면 A의 가설이 맞았겠지. 근데 직선형에 해당하는 극성 분자가 있었거나 평면 삼각형에 해당하는 극성 분자가 있었거나 둘 다 있었다면 가설이 옳지 않았다고 판단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 기역이나 니은 자리에는 누가 왔어야 되냐면 기역은요. 직선형 분자 구조를 띠지만 극성 분자인 애들이 와야 되고요. 니은에는 평면 삼각형의 분자 구조를 갖지만 극성인 분자들이 와야 돼. 얘가 있거나 둘 다 있을 건데 우리 누가 해당하는지 기역, 니은 보기를 찾아봅니다. 일단 기역 분자는요. 직선형 분자가 와줘야 되는데요. H2O는요. 대표적인 구분형 분자 구조죠. 그래서 H2O는 기역에 올 수가 없어요. HCn은 직선형이 맞는데 HCn의 분자 구조부터 따져보면 1개, 4개, 3개 부족한 원자들이 하나씩 만났으니까 탄소가 가운데서 수소랑 단일 결합, 질소랑 삼중 결합을 형성합니다. 중심 원자 탄소 주변의 전자쌍이 4개인데 다중결합이 있죠. 단일결합 하나, 삼중결합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2개 방향으로 찢어져요. 해서 180도의 선형 구조가 된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분자의 구조 직선형인 거 따져봤고요. 그럼 이제 분자의 극성을 따져볼 건데 분자의 극성은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 결정되고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분자에 존재하는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를 모두 더해줘야 되죠. 분자 안에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1개, 2개 발생했는데요. 크기도 다르고 방향도 상쇄시킬 수 없는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 될 수 없어요. HCn은 직선형 분자 구조면서 극성 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역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BCl3는 평면 삼각형 구조는 맞아요? HCHO도 평면 삼각형 구조 맞는데 있다 볼 거고 NH3는 대표적인 삼각불 구조죠. 평면 삼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니은 자리에 올 수 없어요. BCl3 먼저 봅니다. BCl3는 3개 부족한 붕소와 1개 부족한 염소 3개가 만났기 때문에 우선 붕소가 중심 원자의 역할을 합니다.
붕소 주변에 공유전자쌍 3개 있고 다 단일 공유전자쌍이기 때문에 3개 방향으로 나눠져요. 해서 전자쌍들은 평면 삼각형의 꼭지점을 향하기 때문에 BCl3는 일단 평면 삼각형의 구조가 맞습니다. 분자 내에 존재하는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를 다 따져서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를 따져볼 건데 BCl3 안에는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3개가 발생했는데 3개의 크기가 모두 똑같고 방향이 대칭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를 더했을 때 0으로 상쇄됩니다. 그럼 이 분자는 평면 삼각형 구조는 맞지만 극성 분자가 아니라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니은 칸에 올 수 없어요. 여기 위에 올라갔어야 됐죠. HCHO 마지막으로 봅니다. HCHO는요. 1개, 4개, 1개, 2개 부족한 원자들이 만났기 때문에 4개 부족한 탄소가 가운데서 산소랑 이중결합, 수소랑 각각 단일결합을 형성합니다. 분자 구조 따져보면 중심 원자 탄소 주변에 공유전자쌍만 4개 있는 건데 단일 공유 하나, 단일 공유 하나, 이중 공유 하나 있기 때문에 전자쌍은 3개 방향으로 나눠집니다. 그때 전자쌍들은 평면 삼각형의 꼭지점을 향하기 때문에 일단 HCHO는 평면 삼각형의 구조가 맞아요. 그랬을 때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를 구해 볼 건데 분자 안에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3개가 발생했는데 3개의 크기가 다 똑같은 것도 아니고 결국엔 다 위쪽 방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상쇄되지 않았어요. 해서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인 극성 분자로서 평면 삼각형과 극성의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서 니은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골라주면 돼요. 볼게요. 동적 평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해서 우리 동적 평형 단원에서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을 먼저 볼 거고 동적 평형에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모든 자료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그 상황에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를 비교해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정반응을 정 V, 역반응을 역 V라고 표시할 건데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대. 그럼 동적 평형 상태니까 겉으로 봤을 때 변화가 있어 없어? 겉으로 봤을 때 변화가 없는 상태죠. 예를 들어서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지 않대. 정반응이 더 빠르대. 이거 동적 평형이 아니야. 아니잖아. 그럼 겉으로 봤을 때 변화가 있어 없어? 일단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정반응이 더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알자 변화가 정반응으로 일어납니다. 이따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 거고 만약에 정반응 속도보다 역반응 속도가 빠르대. 이거 평형이야 아니야? 평형 아니죠. 그럼 지금은 어떤 변화가 있는 상황인 거고 어떤 변화냐? 역반응이 빠르니까 역반응의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문제 볼게요. 그림 가는요. 70도씨에서 밀폐된 진공 용기에 내가 CO2 고체, 드라이 아이스를 넣었을 때 시간에 따른 용기 속 기역의 양을 나타냈대. 이때 기역은 드라이 아이스거나 이산화탄소 기체 둘 중에 하나래요. 그림 나는요. T3일 때 용기 속의 상태, CO2, 드라이 아이스와 이산화탄소 기체가 2개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T2일 때 이산화탄소와 드라이 아이스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고 했으니까 T2일 때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진 거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그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T3의 상황이지만 우리 초반의 상황을 보면 초반에는 나는 CO2 고체, 드라이 아이스만 넣어줬단 말이야. 그럼 얘가 누구로 승화돼요? 이산화탄소 기체로 승화된단 말이야. 나 이번 반응에서 정반응을 CO2 고체가 CO2 기체가 되는 승화로 놓을 거고요. 역반응을 CO2 기체가 CO2 고체가 되는 반응으로 설정하고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럼 초반에는 T2라는 동적 평형에 도달하기 이전에는요. 원래 처음에는 드라이 아이스밖에 없었지. 이산화탄소 기체가 없었으니까 역반응은 일어날 수 없어요. 고체가 기체가 되는 반응만 일어납니다. 그럼 역반응의 속도는 제로인데 정반응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초기에는 정반응이 역반응보다 빠르죠. 그 말은 초기에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고 그 변화는 정반응, 고체가 기체가 되는 알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즉 드라이 아이스의 양이 줄어들고 이산화탄소 기체의 양이 늘어나는 반응이 계속해서 알자 변화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럼 얘네들의 양을 한번 그래프로 표시를 해보면 T2의 동적 평형에 도달했으니까 초기부터 얘네들의 상태를 보면 T2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정반응의 속도가 역반응의 속도보다 빠른 거야. 즉 고체가 기체가 되는 속도보다 기체가 고초가 되는 속도가 더 느린 거였죠. 그래서 고체의 양이 줄어드는 정반응의 변화가 R자로 일어난다 라고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반응이 역반응보다 빠르잖아. T2에 도달하기 전까지. 정반응은 고체가 기체가 되는 것이고 역반응은 기체가 고체가 되는 것이죠. 정반응이 빠르면 정반응이 R자 변화야. 이 변화가 실제로 우리 눈에 관찰되는 변화예요. 즉 이산화탄소 고체가 이산화탄소 기체가 되는 반응이 우리 눈에 관찰되는 변화이기 때문에 고체의 양은 계속해서 줄어들 거고 기체의 양은 처음에 없었지만 점점 늘어나다가 T2 이후로는 고체의 양도 기체의 양도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의 그림을 보면요. 기역은 그 양이 점점 줄어들다가 일정해지기 때문에 기역은 드라이 아이스, 이산화탄소 고체의 양을 나타낸 그래프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보기 들어갑니다. 기역, 동그라미 기역은 고체 상태의 이산화탄소가 맞고요. 딕은 먼저 볼게요. 이산화탄소 기체의 양은 T2 이후로 계속 일정하죠. T3와 T4는 이미 T2가 지난 다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산화탄소 고체의 양이 일정하면 당연히 기체의 양도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T3와 T4에서 이산화탄소 기체의 양은 계속 똑같습니다. T1일 때 얘네 둘의 속도를 비교하래. 고체가 기체가 되는 정반응 속도와 기체가 고체가 되는 역반응 속도를 비교하면 되죠. 초기 T1은 동적 평형에 도달하기 이전으로서 정반응이 역반응보다 빨라서 정반응이 R자 변화로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정반응, 고체가 기체가 되는 속도가 역반응, 기체가 고체가 되는 속도보다 빨랐던 구간이기 때문에 분모가 분자보다 크죠. 이 값은 1보다 작아요. 기역 딕은 맞는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동적 평형의 문제는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를 비교함으로써 모든 자료를 해석하려고 연습을 하셔야 되고 같으면 변화 없고요. 정반응의 속도가 더 빠르면 R자 변화가 정반응이고요. 반대로 역반응의 속도가 더 빠르면 R자 변화는 역반응입니다. 이 개념을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6번 문제 볼게요. 6번은 이온결합, 3단원의 이온결합과 관련된 문제예요.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만 먼저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이온결합 물질은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뭐가 이상한데? 이온결합이라는 건 양의 전하를 띠는 입자와 음의 전하를 띠는 입자 사이의 결합인데 어떻게 전기적으로 중성이죠? 하는데 이 물질 전체가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거기 때문에 물질 안에서 양이온이 나타내는 전체적인 전하량의 절대값과 음이온이 나타내는 전체적인 전하의 절대값이 똑같아요. 그래서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을 더했을 때 0이 돼서 중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은요.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비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냅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이용해서 일단 자료를 해석해 볼게요. 표를 먼저 보고 문제로 들어갈 건데요. 가는요. X라는 양이온과 G라는 음이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온 수비가 2대 3이래. 그 말은 가의 화학식은 A2G3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나는요 Y랑 G로 이루어져 있는데 Y 양이온과 G 음이온의 개수비가 2대 1이래. 그럼 나의 화학식은 Y2G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X2G3에서 얘는 XA 플러스와 GC 마이너스로 구성이 됐는데 이 물질이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것은 얘는 일단 XA 플러스가 2개 있을 때 GC 마이너스가 3개 있다는 거니까 양의 이온의 전하량을 구해보면 X 한 개당 A 플러스인데 그런 애 2개 있을 때 G 한 개당 C 마이너스네 그런 애가 3개 있습니다. 얘네들의 절대값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A 대 C는 3대 2라는 걸 얻어낼 수 있고요. 이때 A, B, C는 3 이하의 자연수기 때문에 A는 3, C는 2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연습해 봅니다. Y2G는요. YB 플러스랑 GC 마이너스로 구성이 되는데 이 물질 안에서 양이온 YB 마이너스의 전하는요.
B 플러스의 전하는 한 개당 B 플러스를 띠는데 그런 애가 두 개 있을 때 음이온 한 개당 C 마이너스를 띠는데 그런 애가 하나 있대. 얘네들의 절대값이 똑같아야지 전기적으로 중성인 거죠. 이거 정리하시면 B 대 C는 1대 2가 나옵니다. A, B, C는 3 이하의 자연수기 때문에 B가 1, C가 2다 라고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 이거 가지고 X, Y, G가 누군지 찾을 건데 이 문제는 조금 신선해요. 원자 X, Y, G는 이온이 됐을 때 XA 플러스 YB 플러스 GC 마이너스가 되는데 얘네들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냈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지?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 네온 원자랑 전자 배치 같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동안 항상 봤던 누구의 이온의 전자 배치는 모두 네온과 같다를 그림으로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쨌든 얘네들의 산화수는 1, 2, 3 값 중에 하나니까 누가 네온이랑 전자 배치가 같아지냐면 3주기 금속과 2주기 비금속 애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네온 원자랑 같아지죠. 해서 전자를 잃어서 네온 원자랑 같아진 X와 Y는 3주기 금속, 전자를 얻어서 네온 원자랑 같아진 G는 2주기 비금속이라고 먼저 해석할 수 있는데 X는 A 플러스가 됐어요. 3 플러스가 됐잖아. 전자 3개를 잃어서 네온이랑 전자 배치가 같아진 거니까 X는 3주기 13주기죠. Y는 1가 플러스, B 플러스니까 1가 플러스가 됐어요. 전자 1개를 잃어서 네온이랑 같아진 거니까 3주기 1쪽이죠. G는요, 2가 마이너스, 전자 2개를 얻어서 네온이랑 같아진 거니까 2주기 16쪽이죠. 여기까지 자료 해석입니다. 기억, A는 3이니까 틀렸고요. 니은, G는 2주기 16쪽이니까 산소 원자 맞습니다. 디귿, 원자과 전자수 X 13족이니까 원자과 전자 3개, Y 1족이니까 원자과 전자 1개죠. X가 Y의 3배예요. 니은 디귿 맞는 정답 5번 골라주면 됩니다. 양자수랑 오비탈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로서 그동안 답지 않게 좀 어렵게 나왔죠. 다음은 바닥 상태 마그네슘의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가나다라에 대한 거래. 그럼 일단 가나다라의 후보군을 먼저 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해서 다 할 줄 알겠지만 바닥 상태 마그네슘 전자 배치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은 12번 원자죠. 그래서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 11개, 12개의 전자를 싸움 원리, 훈트 규칙, 파울리 베타 원리를 모두 다 지켜서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1s, 2s, 2p, 3s까지 모두 다 채웠고요. 3p 이후로는 전자가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라는요. 1s나 2s나 2p나 3s 중에 하나를 적어주면 되고요. 종류는 4가지지만 p 오비탈은 알고 있다시피 3개의 오비탈이 축대되어 있는 것으로서 6개의 오비탈 중에 누가 가고 나고 다고 라인지 찾아주시면 됩니다. 양자수에 대한 개념은 문제 풀면서 잠깐 볼 건데 첫 번째 힌트, n 더하기 l은 가나다 순으로 작아진대요. n은 오비탈 앞에 붙어 있는 숫자를 의미하고 l은 오비탈의 종류로서 s 오비탈은 l 값이 0이고 p 오비탈은 l 값이 1이죠. 그래서 이 4개 오비탈의 n 더하기 l은요 1, 2, 3, 3이 됩니다. 가나다 순으로 작아져야 되는데 딱 3가지 경우의 수만 나오네? 그러면 가장 큰 3의 값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간 값인 2의 값을 갖는 나가 2s 오비탈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다가 1s 오비탈이 일단 될 수밖에 없는 거죠. n 더하기 l 값이 나는 누구보다 작아야 되고 다는 누구보다 더 작아야 되는 거니까. 일단 나와 다 오비탈을 찾아주는 게 두 번째예요. 가나다라의 후복은 이 4가지를 서술하는 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제시된 힌트를 통해서 나와 다가 1s와 2s가 된다는 걸 찾아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세 번째 이 힌트를 볼 건데 ml 자기 양자수 값이 나와 라는 같고 그것보다 가가 작대요. ml이라는 자기 양자수는요. 오비탈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데 s 오비탈은요. 자기 양자수 0 1개 값밖에 없어요. p 오비탈은요. 자기 양자수가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이 3개 값이 나타나고 3개는 각각 하나씩 매칭시켜줄 수 있는 거죠. 이걸 알고 있다고 했을 때 라가 누군진 모르겠지만
나는 확실히 알아. 나는 이 s오비탈로서 s오비탈은 자기 양자수가 얼마다? 무조건 0이에요. 그럼 가의 ml 값은 0, 나오비탈의 ml 값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가의 ml 값은 음수가 될 수밖에 없어. 우리가 갖고 있는 호보군은 s오비탈 아니면 p오비탈이고 s오비탈과 p오비탈은 이런 ml 값밖에 못 갖는데 0보다 작은 ml 값을 가질 수 있는 애는 그럼 p오비탈에 마이너스 1 값밖에 없는 거죠. 해서 가 오비탈은요. 2p오비탈이면서 여기다 따로 적을게요. 가는요. 2p 오비탈이면서 그 중에서도 ml이 마이너스 1인 값에 해당하는 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나와 다도 먼저 적어주고 다시 한번 봅니다. 나오비탈이 ES오비탈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S오비탈은 ml이 0밖에 안 돼요. 그럼 가오비탈의 ml 값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음수여야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오비탈 후보군 중에 ml 값이 음수인 것은 p오비탈에서 ml이 마이너스 1인 오비탈밖에 없다. 그래서 가오비탈은요. 2p오비탈이면서 ml이 마이너스 1이어야 합니다. 가 찾으러 갈게요. 마지막 힌트를 볼 건데 가나다라 중에 L 더하기 ML 값이 라가 가장 크대. 그럼 L 더하기 ML 값을 서술합니다. P오비탈 ML 1이니까 합은 0이에요. S오비탈은 ML이 무조건 0이니까 합이 0이에요. S오비탈은 ML이 무조건 0이니까 합이 0이에요. 가나다라 중에 라가 가장 크다고 줬어. 그럼 라는 최소한 얼마여야 돼? 0보다 큰 값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라의 나머지 애들은 누가 있냐면 3s 오비탈 아직 누군지 안 찾아줬지. 그리고 2p 오비탈 중에서도 ml이 0인 애랑 1인 애는 아직 우리가 가나다라 중에 누구로 찍어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3s 오비탈은 똑같이 s 오비탈이기 때문에 ml 값이 얼마야? 0이지. 그럼 4s 오비탈은 L도 0이고 ML도 0이기 때문에 어차피 얘네 둘의 합은 0이거든요. 3s 오비탈은 지금 라가 될 수 없어요. 라는 이 값이 0보다 무조건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럼 2p 오비탈밖에 안 되는 건데 2p 오비탈 중에서도 ML이 0인에도 우리가 지금 아직 남아있는 후보군이고 ML이 플러스 1인에도 남아있는 후보군인데요. p오비탈의 L과 ML 값을 더하면 얘는 1이고 얘는 2거든요. 둘 다 0보다 큰 값이 나타나기 때문에 두 개 모두 다 가능해요. 일단 나는요. 세 번째 힌트를 통해서 2p 오비탈 중에서도 ml이 0이거나 플러스 1인에만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그 둘 중에 누군지 우리는 지금 특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아 얘네 둘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료 해석 마무리합니다. 보기로 들어갈게요. 에너지 준위가 가와 나가 같냐고 하는데 EP와 ES 오비탈은 주양자수는 똑같지만 마그네슘은 다전자 원자죠. 오비탈의 종류에 따라서도 에너지 준위가 달라져요. 가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높기 때문에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가오비탈의 L 더하기 ML 값은 0이에요. 니은 맞고요. 라는요. 3s 오비탈이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니은만 맞는 2번 골라주면 됩니다. 8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수소와 이주기 원소 XY로 구성된 세 가지 분자의 분자식이다. 분자에서 모든 X와 Y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전기 음성도는 X가 H보다 크다라는 힌트를 줬어요. 3단원 공유결합 관련된 문제예요. 공유결합에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자료 해석을 하면서 볼 건데 일단 X와 Y는 임의의 원소 기호로 줬어. 물론 이주기 원소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X는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넷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누군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누구를 분명히 알려줬냐면 수소가 얘네 X랑 Y랑 결합한 분자 두 가지를 주어줬어요. 우리 수소는 누군지 확실히 알고 있잖아. 1주기 1쪽임에도 불구하고 비금속이고요. 원자가 하나짜리고요. 첫 번째 껍질에 두 개의 전자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의 공유전자쌍만 형성할 수 있는 원자입니다. 즉 수소는 하나의 공유전자쌍만 형성할 수 있는 절대 중심원자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원자예요. 중심원자라는 건 자고로 사이에 껴줘야 되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공유결합을 형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H는 한 개의 공유전자쌍만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중심원자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XH4에선 중심원자가 X가 될 수밖에 없고 X가 4개의 H랑 결합한 루이스 구조밖에 안 됩니다.
XH4에서도 X는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돼요. 옥텟 규칙은 주변에 전자 8개, 즉 공유든 비공유든 전자쌍을 4개 가지고 있다는 건데 XH4에서는 각각의 수소랑 단일 공유 전자쌍을 형성해서 공유 전자쌍이 이미 4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생겼다라고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럼 X는 주변에 공유 전자쌍 4개 형성하니까 4개의 전자가 부족했던 2주기 14족 탄소가 되는 거죠. YH2도 같은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YH2에서 H는 중심원자 할 수 없기 때문에 Y가 중심원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와중에 H랑 단일 공유 결합을 양쪽으로 형성하는 루이스 구조밖에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이 분자에서도 Y는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돼. 근데 수소랑 이중결합 할 수 없으니까 공유전자쌍은 2개밖에 없잖아. 그럼 비공유전자쌍 2개를 그려줘서 옥텟 규칙 만족하는 것을 설명하셔야 되고요. Y는 2개가 부족해서 2개의 공유전자쌍을 주변에 형성했는데 비공유전자쌍도 2개 있으니까 원자가 전자 6개짜리 해서 2주기 16족 원소가 된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XY2는요. 4개 부족한 X 하나랑 2개 부족한 Y 2개가 만났으니까 X가 가운데서 이중결합을 형성해야 되고 Y는 각각 비공유전자쌍을 2개 갖는다 라고 자료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죠. 보기로 들어갑니다. 기억, 전기음성도를 Y랑 X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Y, X 둘 다 2주기인데요. 원자 번호 Y가 더 크니까 전기음성도도 Y가 더 큽니다. YH2에서 Y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냐고 했는데 방금 우리가 Y와 X의 전기음성도 비교했고요. X보다 H가 전기음성도가 작다고 문제에서 줬어요. YH2에서는 Y와 H 사이에 극성 공유결합만 있는데 H보다 Y의 전기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2개의 전자쌍은 모두 다 Y 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럼 Y는 상대적으로 전자 얻고 있으니까 부분적인 음의 전하, 수소가 부분적인 양의 전하를 띠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결합각 따져볼게요. XY2는 중심원자 X 주변에 공유전자쌍만 4개 있는데 다중결합이 있어서 2개 방향으로 나눠져야 돼요. 180도의 선형입니다. XH4에서도 중심원자는 X고 주변에 공유전자쌍만 4개 있는 건 똑같은데 이번엔 다중결합이 없어요. 4개 방향으로 나눠져야 되기 때문에 109.5도의 정사면체 분자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결합각은 XY2가 훨씬 크니까 기억 디귿 맞는 정답 4번 골라주면 돼요. 9번 문제 볼게요. 금속의 산화환원 반응 실험이 나와 있고요. 산화환원의 동시성, 산화수의 개념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각각 금속 양이온들이 금속으로 환원이 되거나 금속이 금속 양이온으로 산화가 되는 반응의 반쪽 반응식을 서술하고 걔네 2개를 합쳐서 완전 반응식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A가 산화된 상태로 3N몰이 들어있는 수용액 Vml를 1번 비커와 2번 비커에 각각 똑같은 양을 넣어줬어요. 거기 1번에는 B 금속을 넣어줄 거고 2번에는 C 금속을 넣어줍니다. 그랬더니 나과정 후 1번 비커에서 AA 플러스도 2번 비커에서 AA 플러스도 모두 A 금속으로 환원이 되고 있고요. 그럼 누가 산화되냐? 넣어준 B가 BB 플러스로 넣어준 C가 CC 플러스로 산화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1번 비커와 2번 비커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각각 반쪽 반응식으로 먼저 적어보면 A는 A 플러스였는데 A로 환원되고 있으니까 A개의 전자를 얻었겠죠. B는 BB 플러스로 산화되고 있으니까 B개의 전자를 잃었을 거예요. 2번에서도 AA 플러스가 A로 산화되고 있고요. C가 CC 플러스로 산화되고 있습니다. A가 환원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각각 비커 안에 전체 양이온의 양을 그래프 값으로 알려줬는데 전체 양이온의 양은 1번에서도 일단 변하고 2번에서도 변해요. 양이온의 양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1번에서는 늘어나는 반면 2번에서는 감소하고 있어요. 전체 양이온의 변화 추이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겠지만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A의 산화수와 B의 산화수가 같으면 A가 환원되는 동안 B가 산화되더라도 용액 안의 전체 양이온 수는 일정해요.
왜 그러냐면 반쪽 반응식을 완전 반응식으로 바꿔볼 건데 그때 전자의 개수를 통일해줘야 되지. 근데 예를 들어서 A랑 B가 같다면 지금 전자 개수 같은 거니까 버리고 받는 애들 소거시킬 수 있죠. 그럼 A 플러스가 B가 만나서 A가 되고 B 플러스가 되는데 전체 양이온의 양만 보면 A라는 양이온이 1개 반응하는 동안 B라는 양이온이 1개 생성돼. A라는 양이온이 10개 반응하는 동안 B라는 양이온이 10개 생성되기 때문에 전체 양이온 수는 변하지 않고 일정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변하고 여기서도 변한다는 건 A랑 B가 같지 않고 A랑 C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1번 비커에서는 전체 양이온의 양이 증가하고 2번 비커에선 전체 양이온의 양이 감소한다는 것은 양이온의 양이 증가한다는 것은 환원되는 금속의 산화수가 산화되는 금속의 산화수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2번에서는 전체 양이온의 양이 감소하죠. 그러면 환원돼서 쫓겨나는 금속 A의 산화수보다 산화돼서 들어오는 금속 C의 산화수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따가 확인할 거예요. 자, 그러면 A, B, C의 크기를 모두 다 비교해보면 C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A고 그 다음에 B라는 값을 비교해낼 수 있잖아요. 근데 A, B, C는 3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해서 C가 3, A가 2, B가 1이 된다라고 찾아주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왜 A가 B보다 커야 되고 C가 A보다 커야 되나요? 라는 것을 이 값을 대입해서 한번 볼게요. A2 플러스라고 했고요. 그럼 2개 전자 받을 거고 B1가 양이온이라고 했고 그럼 1개 전자를 버릴 거예요. 이 2개의 반쪽 반응식을 합쳐볼 건데 전자 개수를 통일해줘야 되기 때문에 모든 항에 2를 곱해주고 더해주면 전자 개수 같으니까 소거되고 A2 플러스 하나가 2개의 B 금속이랑 반응해서 A 하나가 환원되면서 2개의 B 플러스가 생성됩니다. 이렇게 환원되는 애의 산화수가 산화되는 애의 산화수의 절대값보다 클 때 전체 양이온이 1개 반응해서 없어지는 동안 A 양이온이 1개 반응해서 없어지는 동안 B 양이온이 2개 생성되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의 양이온이 늘어나게 되죠. A가 10개 반응하는 동안 B가 20개 생기기 때문에 전체 양이온이 증가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얘네들이 증가하는 것만 설명하기 위해서는 A가 3이고 B가 1이어도 되는 경우의 수겠지만은 지금은 C, A, B가 모두가 관계가 엮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한테 3, 2, 1이라는 값을 부여했고 A와 B가 반응할 때 전체 양이온의 양이 증가하는 경우의 수로 A가 2, B가 1이라고 찾았어요. 같은 이유로 A2 플러스가 전자 2개를 얻어서 A로 환원되는 동안 C가 C3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 3개를 잃는 반응식을 완전 반응식으로 바꿔볼게요. 이번엔 전자 개수를 통일하기 위해서 모든 항의 A 반응에는 3을 곱해줄 거고요. C 반응에는 2를 곱해줄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더해주면 전자 6개, 6개 소거가 되고 3개의 A2 플러스가 2개의 C를 만나서 3개의 A로 환원되면서 2개의 C3 플러스가 산화됩니다. 이때 A라는 양이온 3개가 없어지는 동안 C라는 양이온은 2개밖에 안 생기기 때문에 점점 전체 양이온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완전 반응식을 이용해서 설명해서 C, A, B가 각각 3, 2, 1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X까지 찾아보고 자료 해석 보기로 넘어갈 건데 그래서 3N몰의 A 플러스가 내가 넣어준 C랑 모두 다 반응했을 때 그 안에 얼마만큼의 양이온이 남아있는지고요. X는 이제 전체 양이온 수가 일정해진 때 양이기 때문에 반응이 완결되었을 때, 즉 반응에 참여하는 A 플러스가 다 참여하고 생성될 수 있는 C3 플러스가 다 생성이 됐을 때예요. A 플러스 원래 3N몰 있었는데 얘가 모두 반응에 참여해서 반응이 완결됐을 때 2번 비커에 들어있는 전체 양이온이에요. 개수비 3대 2이기 때문에 A가 3N몰 반응에 참여하는 동안 C는 2N몰 반응에 참여하겠죠. 그래서 얘 없어졌을 때, 즉 반응 완결됐을 때 용액 안에 남아있는 양이온은 C3 플러스밖에 없는데 걔는 2N몰이다 라고 우리가 찾아줄 수 있습니다. 기억,
나에서 AA 플러스는 A로 환원되니까 산화제로 작용하는 거 맞고요. X는 2N이고요. C는 3, B는 1. C가 B보다 크다는 거 우리 아까 확인했어요.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는 5번 골라주면 됩니다. 표는 2, 3주기 14, 15, 16쪽 바닥상태 원자 XYZ에 대한 자료래요. 바닥상태 전자 배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홀전자수 그리고 조건에 맞는 전자의 개수를 정확히 셀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바닥상태 전자 배치 문제는 노가다 문제예요. 해서 2주기 14족, 2주기 15족, 2주기 16족, 3주기 14족, 3주기 15족, 3주기 16족에 해당하는 바닥상태 전자 배치를 그려볼 거고 선생님도 실제로 수능을 본다면 이렇게 오비탈 모양 다 그리지 않고 빠르게 그리는데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네모칸을 미리 그려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은 편한 대로 빨리 그리시면 됩니다. 2주기 14족이에요. 사실 2주기 14족은 2번 주양자 수에 원자과 전자 4개 있다고 그려주면 되잖아요. 사실 이것만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다 그려줄 거고 2주기 15족 2주기 16족의 바닥상태 전자 배치를 이와 같이 그려주시면 되고 3주기 14족은 3번에 원자과 전자 4개 갖고 있는 거예요. 싸움 원리, 파울리 베타 원리, 훈투 규칙에 의거해서 그려주면 되고 3주기 15족, 3주기 16족의 마지막 껍질의 전자 배치 이와 같이 그려주고 사실 이 P만 가득 채워서 세주면 되지만 모든 애들의 전자 배치를 일단 그려줍니다. 2주기 14족에서 홀전자 수는 2개 있고요. 피오비탈의 전자 2개 있어요. 2주기 15족에 홀전자 3개, 피오비탈의 전자 3개, 2주기 16족에 홀전자 2개, 피오비탈의 전자 4개 있습니다. 3주기 14족에 홀전자 2개 있는데요. 3P가 아니라 피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기 때문에 2P 것까지 세주면 전체 8개의 전자가 피오비탈에 있어요. 홀전자수 3개고요. 피오비탈의 전자 9개고요. 홀전자수 2개고 피오비탈의 전자 5개입니다. 맞는 정답을 매치시켜주면 이 값이 2로 나타나는 건 2주기 16족, 이 값이 3으로 나타나는 건 3주기 15족, 4로 나타나는 것은 3주기 14족에 해당합니다. 기억 3주기 원소는 YG 2가지와 왔고요. 홀전자수는 X 2주기 16족에는 홀전자수 2개, Y 2주기 15족은 홀전자수 3개짜리 족이죠. 해서 X보다 Y가 커서 니은 틀렸습니다.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수 G는 3주기 14족이에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수 네모칸 세주면 되죠. 8개입니다. X는 2주기 16족이에요. 전자가 들어있는 네모 세주면 되죠. 5개입니다. 2배 아니에요. 기억만 맞는 1번 골라주면 됩니다. 2단원 주기적 성질에서 특히 순차 이온화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료를 해석해줘요. 일단 순차 이온화 에너지의 개념을 보면요. 모든 원자는 E1보다 E2보다 E3보다 E4가 점점 커져요. 유액전화 배당값이 커지기 때문에. 근데 순차 이온화 에너지에서 또 주의해줘야 될 건 내가 만약에 13족 원자과 전자 3개짜리잖아? 그러면 E3에서 E4로 커지는 것 같은데 여기서 여기로 급증하는 구간이 나타나요. 내가 만약에 1족이잖아? 그럼 E1에서 E2로 똑같이 커지는데 여기서 여기로 급증하는 구간이 나타나요. 그 말은 내가 1족 원소야? 그러면 E1분의 E2가 당연히 1보다 크겠지. 내가 13족 원소야? 걔도 E1분의 E2가 1보다 클 거예요. 근데 1족은 E1에서 E2가 급증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이 값이 뭐 1.5에서 2 사이 값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1족은 여기가 급증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3 이상의 값으로 유독 크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애들의 E1분의 E2 값이 주어졌는데 어떤 애가 특히 제일 크다. 그럼 걔는 1족인 거야. 어떤 원소들의 E2분의 E3 값이 주어졌는데 4개 원소 중에 X가 특히 크다. 그럼 X가 2족이다 라고 찾아주면 돼요. 근데 이 문제는 반대로 E1분의 E2, 저차수가 분모값이 아니라 E2분의 E1 값을, 이것의 역수값을 준 거야. 그럼 1족은 이 값이 가장 어떤 애? 작은 애를 찾아주면 그게 1족 원소가 되겠구나라고 이해해주면 되죠. 해서 WXYG의 E2분의 E1 값을 줬는데 유독 작은 원소가 여기 있죠. 얘는 1족이기 때문에 립의 붕탄 중에 1족에 해당하는 리튬이 X가 된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찾아주시면 됩니다.
순차 이온화 에너지의 개념 한번 봤고요. 자, 그럼 이제 XYG를 찾아줄 건데 XYG의 실제 이 값을 비교하기 위해서 나머지 베릴륨, 붕소, 탄소의 이원과 이투 값을 비교해 볼 거예요. 자, 일단 베릴륨과 붕소와 탄소의 이원 값을 비교해 보면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지면 제1 이온화 에너지는 커집니다. 근데 예외가 껴있어요. 예외는 항상 2족과 13족, 15족과 16족에 껴있는데 지금 여기는 2족과 13족이라는 예외 구간이 껴있죠. 그래서 이 원의 크기는 붕소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베릴륨, 그 다음에 탄소 순으로 커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얘네들의 이투를 비교해 볼 건데 얘들아 이투 어떻게 비교해? 내가 비교하고 싶은 원자들의 원자 번호를 하나 깎은 다음에 걔네들의 이원의 크기를 비교해서 그 서열이 그대로 이투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 베릴륨, 붕소, 탄소의 이투를 비교하고 싶어. 그러면 일단 얘네들의 원자 번호를 하나씩 깎으세요. 베릴륨 원자 번호 하나 깎아서 리튬, 붕소 원자 번호 하나 깎아서 베릴륨, 탄소 원자 번호 하나 깎아서 붕소입니다. 얘네 셋의 이 원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되는데 2주기 1족, 2주기 2족, 2주기 13족이죠. 그럼 여기 역전 구간이 껴있으니까 리튬, 그 다음에 붕소, 그 다음에 베릴륨 순으로 얘네들의 이 원의 크기에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럼 우린 얘네들은 이 세 개의 이투를 비교하기 위함이었잖아. 다시 원자 번호 하나씩 키우세요. 베릴륨, 탄소, 붕소 순으로. 이게 얘네들의 이투의 서열 그대로 비교가 됩니다. 이렇게 이투를 비교해 주는 거죠. 어떤 원자들의 이투의 서열은 그 원자들의 원자 번호를 하나 깎은 이원의 서열과 같습니다. 돌려보면서 연습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개 원소의 이 원과 이투의 크기를 모두 다 비교를 했고요. 그럼 이제 이투분의 이원 값의 크기를 비교해서 누가 x고 누가 y고 누가 g인지를 찾아줄 건데 특히 눈에 띄는 애는 누구냐면 붕소는 분모인 이투는 가장 큰데 분자인 이원은 가장 꼴찌야. 그러면 붕소가 이투분의 이원이 얘네 셋 중에는 가장 작은 값이겠죠. 해서 x가 5번 붕소가 된다고 봐주면 돼요. 근데 베릴륨이랑 탄소는 이투와 이원에서 서열이 똑같기 때문에 이 값만으로는 베릴륨과 탄소를 구별지을 수 없고요. 문제에서 이 원이 y가 g보다 크다고 했어. 베릴륨보다 탄소가 이 원이 크기 때문에 y가 6번 탄소, g가 4번 베릴륨이 된다라고 찾아주면 돼요. 두 가지 복잡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투분의 이원의 크기가 가장 작은 애가 1족 원소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다른 원소들의 이투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자료 해석 여기까지고 보기로 들어갑니다. W는 1족 리튬이 맞고요.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 Y는 2주기 14족 탄소, X는 2주기 13족 붕소죠.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지면 유효핵전화 커지니까 니은 맞아요.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클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져요. 원자 번호 가장 큰 Y가 원자 반지름은 가장 작습니다. 기억 니은 맞는 3번 골라주시면 돼요. 공유결합에 대한 문제고요. 아까 8번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표는 탄소, 플루오린, 그리고 XY로 구성된 분자 가나다에 대한 자료다. XY는 질소, 산소 중에 하나고요. 이 4개 원자는 모두 다 옥텟 규칙을 분자 내에서 만족하는 애들이죠. 그때 우리가 일단 탄소랑 플루오린을 이미 알고 있는데 이 중에 플루오린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플루오린은 2주기 17족 원소로서 전자가 하나가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의 공유전자쌍을 형성해서 안정해지려는 원자입니다. 플루오린은 수소랑 다르게 생겼지만 수소처럼 공유전자쌍을 딱 한 개만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중심 원자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대신 탄소는요. 원자가 전자 4개이기 때문에 주변에 공유전자쌍 4개나 형성하죠. 해서 중심 원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분자부터 볼 건데 XF2에서는 당연히 X가 중심 원자고 X랑 F 사이에는 단일 결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2개 있대요. 해서 XF2의 루이스 구조는 이와 같이 생겼고요. 플루오린은 각각 3개의 비공유 전자쌍을 갖습니다.
문제에서 X도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단일 결합, 여기는 단일 결합이기 때문에 공유 전자쌍 2개만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X한테 비공유 전자쌍 2개 찍어줘서 X가 산소가 된다. 원자과 전자 6개짜리다 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어요. 나분자 봅니다. 나에서는요. 탄소와 플루오린 사이에 단일 결합이 2개가 있고 탄소와 X 사이에 이중 결합이 1개가 있어. 모든 결합의 종류를 나타내줬는데 탄소가 플루오린이랑 결합하고 있고 또 탄소가 X랑 결합하고 있으니까 나에서 중심 원자는 탄소예요. 탄소와 X 사이에 이중 결합이 있고요. 탄소와 플루오린 사이에 각각 단일 결합이 2개 있습니다. 해서 X의 비공유 전자쌍까지 그려주면 나의 루이스 구조는 이와 같이 그릴 수 있어요. 다 봅니다. Y랑 F가 결합하고 있어요. F는 중심 원자 안 되니까 Y가 중심 원자로서 F랑 단일 결합, F랑 단일 결합, F랑 단일 결합을 형성합니다. F들은 각각 3개의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요. Y도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 3개면 비공유 하나 그려주면 되고 Y가 원자과 전자 5개짜리 질소구나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보기 들어갈게요. 가의 분자 구조는 중심 원자 X 주변에 비공유 2개, 단일 공유 2개 있으니까 104.5도의 구분형 맞고 M은 나분자식에서 F 원자의 개수예요. 탄소와 플루오린 사이에 결합 2개 있고 X랑 플루오린 사이에 결합 없으니까 플루오린 2개짜리 M이 2입니다. 니은 틀렸어요. 비공유분의 공유 전자쌍. 나에는 비공유 3개, 3개, 2개, 8개 있고요. 공유 4개 있습니다. 2분의 1이에요. 다에는요. 공유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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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10개 있고요. 비공유, 공유가 3개 있습니다. 이 값은 10분의 3이에요. 나가 더 크죠? 기억만 맞는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용액의 농도, 몰농도와 관련된 문제예요. 해서 첫 번째 우선 용액의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양이다. 이때 부피는 리터, 용질의 양은 몰의 단위를 사용한다는 개념을 하나 쓸 거고요. 몰의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몰과 질량에 대해서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어떤 물질의 몰수는 그 물질의 질량을 그 물질의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된다. 라는 공식이나 질량은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이다. 와 같은 공식을 한번 활용을 해줄 겁니다. 자, 이때 용액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볼 건데 그림은 0.4몰 농도 A 수용액 Xml와 0.2몰 농도 B 수용액 300ml에 각각 물을 넣을 때 넣어준 물에 따른 용액의 몰 농도를 나타낸 거래. 일단 A 수용액에 대해서 몰농도밖에 안 나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로선 해석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B 수용액은 몰농도랑 부피를 알려줬어. 몰농도랑 부피를 알려줬으면 이 공식에서 용질의 양 빼고 다 알려준 거죠. 공식을 한번 변환시키면 N은 M 곱하기 V와 같기 때문에 B 용액에 녹아들어 있는 용질의 양을 먼저 구해볼 거예요. 용질의 양에는 용액의 몰농도 0.2몰 농도, 부피 리터 단위로 넣어줘야 되니까 0.3리터 해서 저 용액에 녹아들어 있는 용질의 양은 0.06몰이다 라는 것을 한번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긴 각각 A와 B 수용액에다가 물이라는 용매를 넣어줄 거야. 그러면 각각 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그대로인데 내가 용매인 물만 넣어주니까 당연히 용액의 몰농도가 점점 변하겠죠. 그래서 그 값을 그래프로 나타내 준 거고 우리는 이 그래프에서 각각 혼합 용액, 물을 넣어준 후에 용액의 부피를 먼저 서술하고 각각 수용액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A 수용액과 B 수용액의 용액을 부피를 보면 A는 처음에 Xml 있었는데 Vml 더 넣어줬고요. 총 150을 더 넣어줬어요. 해서 용액의 부피 이와 같이 서술할 수 있고요. B는 처음에 300ml 있었는데 Vml를 더 넣어줬고요. 여기서는 총 150 넣어줬으니까 450ml라고 서술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놓고 우리 A 수용액에 대해서 자세히 볼 건데 A 수용액은 표시가 3개 부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각각 가나다라고 표시를 해볼 거고요. 저는 일단은 가와 다에 대해서 비교를 먼저 해볼 거예요.
가와 다는요 둘 다 A 수용액이고요. 거기다 물을 넣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에서 다로 갈 때 용질의 양의 변화는 없거든요. 근데 용액의 몰농도가 0.4에서 0.1로 4분의 1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비례식으로 표현해 보면 가와 다에서 용액의 몰농도는 0.4와 0.1, 즉 4대 1이 됐는데 이 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일정하단 말이야. 용질의 양이 일정한데 몰농도가 4대 1, 4분의 1이 됐다는 건 분모인 부피가 가보다 다해서 4배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부피가 가와 다해서 1대 4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가용액의 부피는 x고요. 다의 A용액의 부피는 x 더하기 150이기 때문에 x 대 x 더하기 150이 1대 4가 된다는 비례식을 하나 서술할 수 있어요. 이거 비례식 해결하시면 x는 5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해서 우리 여기다가 x자리에다 50을 다 써줄 거고 50 더하기 v 200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어디 포인트를 볼 거냐면 나용액에서 A용액과 B용액의 몰농도가 똑같거든요. 여기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럼 우리 일단은 A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을 볼 건데 X가 50이잖아. 0.4몰 농도 A 수용액 50ml에 들어있는 용질이 가에서도 나에서도 다에서도 그 양 그대로 들어있는 거잖아요. 다시 N은 MV 공식을 이용해서 들어있는 용질의 양을 구해보면 N은 0.4, 부피는 0.05기 때문에 이 용액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0.2몰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나용액에서 A와 B용액의 몰농도가 같거든요. A와 B용액의 몰농도를 각각 서술을 해보면 A용액은요. 용액의 부피, 나용액에서의 부피값 넣어줘야 돼요. X 그대로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50ml 더하기 Vml입니다. 그래서 용액의 부피 50 더하기 V고요. 리터 단위로 넣어주기 위해서 10에 마이너스 3승 넣어줘요. 여기에 용질의 양은 처음부터 끝까지 0.02몰 녹아 들어있는 거고 나 지점에서 B용액의 몰농도 서술할 건데 B용액의 부피도 300 더하기 V 리터로 300 더하기 V 밀리리터로 바뀌었고요. 10에 마이너스 3승 곱해줄 거고 B용액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0.06몰의 용질이 녹아들어 있죠. 지금 이 두 개 용액의 몰농도가 같으니까 얘네 이퀄 해주시면 됩니다. 좀만 축소할게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할 건데 지워지고 얘는 1대 3이니까 약분이 되면 300 더하기 V는 150 더하기 3V라는 방정식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죠. 이거 계산하시면 V는 75가 나옵니다. 자, 그럼 보기로 들어갈게요. X 50 맞죠? 니은 V는 75니까 틀렸고요. 디귿 용질의 질량을 구하래. 어떤 물질의 질량은 그 물질의 몰수에다가 그 물질의 화학식량을 곱해주면 되는데 A 수용액과 B 수용액에 들어있는 각각 용질의 질량은요.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이에요. A용액에 들어있는 용질 0.02몰이고요. B용액에 들어있는 용질 0.06몰입니다. A와 B의 화학식량은 모르지만 각각 3A와 A라고 문제에서 주어줬기 때문에 화학식량 이렇게 곱해주시면 3이 되기 때문에 약분되면 1대 1이에요. 용액에 녹아들어 있는 용질의 질량은 A와 B에서 같습니다. 기억만 맞는 1번 골라주시면 돼요.